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매주 도와주시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지금 한참 헐레벌떡 오고 계신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히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지명 48일 만에 통과됐는데 이 얘기 나누기 전에 관련된 몇몇 정치인들의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총리다 보니까 통 크게 대승적으로 임명 동의를 해주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국정 공백에 없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기로 이렇게 당론을 정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목소리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민주당이 그날 오전만 해도 분위기가 안 좋다가 오후에 바뀌었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다소 의외의 결정을 좀 그날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가결시켜 줄 것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나름 명분을 찾는 일련의 그 장치들을 좀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당론으로 일단은 부결 결정을 내리는데 이걸 권고적 당론 이런 정도로 하고 투표는 당론 투표가 아니고 이제 자유투표에 맡기는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명분도 찾으면서 어찌됐건 이제 그 폭풍도 좀 피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날 의원총회에서 물론 이제 3시간 동안 굉장히 난상 토론을 했다고는 하던데 반대 결론이 났어요. 예. 당론으로 그냥 가결로 그러니까요. 당론을 떡 내렸더라고요. 예. 그런데다가 또 그 당론 투표를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면 대부분이 또 가결 쪽으로 기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투표 불참자들이 또 꽤 많았어요. 이건 결국 사실상 결국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회의 당론에다가 예. 의회에 또 결국은 이 투표 결과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좀 돼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배종찬 소장 이제 도착하셨네요. 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선거 영향을 민감하게 인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하라는 대로 무조건 상명하복으로 따라야 되는 이 개인 또 주체적인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론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덕수 총리 이제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보자 인준을 받을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론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지역구의 여론도 분명히 주민들 유권자들이 여론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준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늦어졌다. 예. 진작에 청문회도 연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인준도 5월 초에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지방선거에 미치는 타격 또 5.18 이후의 인준이기 때문에 호남 출신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5.18 이벤트 영향으로 보더라도 인준 부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명 위원장이 세기를 박은 거죠. 인준해 줍시다. 예. 기회 줍시다. 예.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부적격 인사인 건 확실하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기 민주당을 토끼몰이 하듯이 함정에 빠뜨린다. 어떤 함정이냐? 정부 출범 발목 잡게 한다는 그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가결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질문은 제가 이종훈 평론가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 항상 직진 먹는 직설하고는 항상 객관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립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아주 객관적인 잣대로 들이대면 적절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나 윤재선 비서관에 대해서도 빨리 인사조치 못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5.18에 그렇게 대거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끌고 갈 정도의 정성과 의지라면 그럼 국민 여론 살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호남 공들이 왜 지금 인사와 관련된 국민 여론은 못 보는 거죠? 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는 건 조작입니까? 왜 그건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상당히 인사가 좋아서 지금 인준이 됐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된 만큼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봐라 그냥 밀어붙이고 좀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고 분위기 좋아지니까 이제 우리 의지대로 그냥 우리 뜻대로 그냥 가면 된다. 상관없다. 민주당이 뭐 자중질환 겪고 허우적 된다. 국민들은요. 6개월, 1년 뒤, 3개월 뒤 또 다릅니다. 예. 그 후폭풍이 온다는 것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이종훈 평론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심지어는 이종훈 평론가님은 정말 평론계 자 들어봅시다. 네,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윤호중 위원장의 그 발언 그 내용도 좀 사실은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왜 당론으로 가결 당론을 내리냐는 거죠. 굳이 이게 당론으로까지 이렇게 가결시키자라고 의결할 정도의 사안이었느냐라는 함정에 거고. 안 빠지려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굉장히 옹색하다는 거고. 옹색한가요? 논리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굉장히 납득이 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굳이 당론으로까지 결정 내린 그 배경에는 역시 명심이 작동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재명 후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명분도 취하고 실리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투표로 해서 뭐 결국은 이제 가결로 가되 당론상으로는 부적격하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당론상으로는 부결 권고 당론 이런 정도 내리는 게 제가 그동안의 정치권을 바라본 상식으로는 근데 그러다가 진짜 맞거든요. 그러다 진짜 부결되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내부에 이제 보통 그 연판장이 돌죠,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이건 좀 히든 스토리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연판장이 돌아서 대략 이제 뭐 가결시켜주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마련인데 이번 결정은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 명심을 받들어서 이렇게 가결시켜주기로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론이라고 하는 거로 이걸 딱 이렇게 못 박은 이유도 예.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좀 보여주기식도 있었던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흔적을 좀 남겨놔야 되는 거죠. 저도 이종훈 박사님. 잠깐만요. 네. 명심뿐 아니라 그것의 배경에는 사실 여론, 지방선거 민심 이런 걸 의식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야기하는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부결시켰을 경우에 역풍이 부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란 정치적인 말이에요. 환경을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5월 초에 인준 표결이 붙여졌다면 이건 부결이에요. 그런데 5월 20일 붙여주니까 지방선거 영향을 생각해서 5.18 행사도 다녀왔죠. 그러니까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해줬다. 제가 궁금한 건 이종훈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 객관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적합하냐? 적격 인사인지 부적격 인사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 기준으로요? 예. 저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 정서하고 우리가 좀 이 공직자의 적격 그 조건하고는 좀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논란이 된 게 이제 그 김현장에서 받은 뭐 자문료 뭐 이제 그 부분인데 이게 국민들 상식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쪽 업계 이른바 변호사 업계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또 높은 금액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그럼 그걸 아예 못하게 지금 못 박았느냐 법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 하신 분들 중에도 나가서 그또 그런 그 법무법인에 가서 그런 고문 역할 하시는 분들이 또 적잖이 있어요.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트렌드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뭐 안 된다? 박근혜 정부 때 안대희 전 대법관의 낙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때는 11억 원인데. 그러니까요. 이번엔 20억 원이 넘는데. 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국민 정서하고 이제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얼마나 위중하게 보느냐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분은 그러니까 워낙 이제 자기 본인 스스로가 청렴 이미지를 이제 지키려고 애써 오셨던 분인데. 근데 알고 보니 이렇게 고액을 받은 게 알려지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사실은 좀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의 원칙 이런 거하고 안 맞는다 생각해서 그만두신 건데 사실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그게 정말 낙마 기준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도 아마 그때 그냥 버티게 했으면
뭐 인준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버티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최근에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무튼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두 분의 판단은 좀 다르네요. 그러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배정찬 소장은 빨리 대통령이 이건 조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네.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정훈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항변을 많이 하셨죠. 인사청문회에 나와서도 이제 얘기를 하시고 불법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흔히 하는 얘기로 털지 않아서 불법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뭐 수사가 진행이 되고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 터져 나올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국민들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요즘에 읽습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에 이반되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정황상으로 볼 때 이거는 뭔가가 개입했다라는 흔적이 좀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 대목에서 안 여쭤볼 수 없을까. 네, 그러면 20일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데 왜 20일 전에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건지 그건 뭐 때문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납득이 안 되니까. 대통령의 조치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임명을 강행할지도 몰라요. 최근의 흐름으로 봐서는 뭐 좀 윤 대통령 하는 거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꼭 바람직하고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좀 또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뭐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워낙 그 요구가 많고 그래서 결국은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 보류를 계속 시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덕수 총리 인준권하고 민주당이 이걸 사실상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자. 이렇게 기조를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있죠.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류가 의미하는 게 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시켜주기 위해서 보류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최근에 임명 강행한 그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정말 임명 강행할 의지가 굳건했다 그러면 벌써 했을 거다. 이미 했을 거고 보류를 시켰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진 사퇴? 그렇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를 20일 넘도록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임명권자가 뭐가 두려워서 저는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을 지켜보려고 기다리는 건 있을 수 있는 선택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 인준인 것이고 정호영 후보자는 정호영 후보자들은 국민 눈높이가 안 맞다면 그걸 정호영 후보 눈치를 보면서 기다렸다.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그것을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연계했다. 그걸 민주당이 했다. 저는 민주당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관용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오히려 한덕수 총리 인준 안 해줘? 그럼 한덕수 총리 부결시키면 우리는 건 정호영 그대로 임명할 것이고 윤재선 비서관은 아무리 떠들어봐 우리는 상관 안 할 거야. 이게 과연 저는 적합한 태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존재나 위치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죠. 국민들이 뽑아줬잖아요. 0.73% 포인트라도. 그러면 국민들이 모든 후보자 다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민 여론은 한동훈 후보자는 적절하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누구 눈치를 볼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되는 아주 거죠. 강경하시네요. 배정찬 소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정리를 하는 게 맞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거의 두 분 입장이 같으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의 나름 전략적인 고민이 되는 대목은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초기에 사실은 그 데스노트에 민주당이 여러 명을 올려놨었잖아요. 그랬죠. 5명이나 올려놨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 뭐 결정적으로 어떻게 낙마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많이 지켜야 되겠는데 그럼 뭐
어느 선까지 지킬 수 있지? 한 명은 이미 자진 사퇴했고 그럼 2명이냐 3명이냐 이거 놓고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때 그 시점부터는 최대한 적게 내주는 쪽으로 아마 고민을 했겠죠. 자, 그래서 가능하면 1명 내지 2명 선에서 그럼 끝내보자.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예. 그래서 지금 정호영 후보가 지금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사실은 정호영 후보 건 때문에 정호영 후보 건을 보류시키면서 사실은 다른 후보자들이 약간 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측면도 좀 있다라고 좀. 네. 그 말씀 도중에 제가 잠깐 끼어들려고 했던 이유는 이종훈 박사님 설명적 공감하고 이종훈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에서 조율을 한 거지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거래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민주당이 한덕수 연계를 하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를 연계했다는 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맞지가 않는 것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근데 그 연계 얘기는 원래 민주당 쪽에서 먼저 나왔었어요. 네, 한덕수하고 특히 한동훈을 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 처음에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연계는 없다라고 부인을 한 거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연계를 시켜왔죠. 연계는 오히려 한동훈이었겠죠. 한동훈이 강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만약에 그 진짜 연계를 그렇게 한동훈 장관과 했다면 임명 강행했으면 한덕수 총리를 부결시켜야죠. 그런데 지방선거죠. 또 상황이 변했다. 예. 그냥 질질 끌었다는 거죠 그동안.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조각 그리고 인사청문회 여기서는 사실 민주당으로서 별로 얻은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략적인 실패를 좀 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돌이켜서 좀 이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꼭 잘한 것도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잘못한 대목이 뭐냐면 한독수 총리 이 임명 동의안 건을 다른 장관 후보자들 문제하고 연계시킨 그 대목. 그 순간이 제가 보기엔 결정적인 그 패착을 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또 1차 타겟을 한동훈으로 삼은 것을 제가 보기엔 두 번째 전략적 실패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은 어차피 임명할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오히려 접근을 해서 나머지 문제되는 후보자들을 걸러내는 쪽으로 접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 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처음부터 딱 잘라서 이건 뭐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됐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처음에 갔던 부분 끝까지 계속 그랬던 거 아니에요? 거의 최종적으로 당론 결정하기 임박할 때까지도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했단 초반부터 말이에요. 부적격 이런 입장을 밝혔으면 아예 초반에 그냥 부결시켜버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그러려면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연계를 시키려다 보니까 이제 그때도 처리를 안 하고 뒤로 이제 끈 거죠. 끌면서 상황이 점점 이제 다른 사안들이 터지면서 좀 불리해져 버린 거죠. 성비 의혹도 불거지고 뭐 이러면서 상황이 점점 어떻게 보면 협곡으로 몰린 격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협곡으로 몰렸다는 그 표현이 너무 타이밍이 실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것이 이제 폭넓게 분석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전략적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너무 허우적거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까지 호재는 없고 악재만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타이밍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5월 초에 청문회를 미루지 말고 취임식 전에 인준표결에 들어갔어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신상 접근할 필요 없어요. 법적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한동훈 지금 이제 법무장관입니다. 후보자 시절에 그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됐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검언 유착이 됐든 법적인 접근을 하면 됩니다. 법으로 더 예리하게.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의 율사 출신의 의원들이 다 모여서 밤샘 공부를 했어야 돼요. 과연 한동훈의 허점은 뭔가. 그런데 이모 논란, 한국 쓰리엠 논란하면서 다 물 건너가 버린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청문회에서의 실수들. 지금 그건 고민정 의원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꾸만 뭐 감상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게는 법으로 묻고 법으로 답변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 더 심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장관이 답변하면 법으로 답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뭐냐. 지금 성비위도 있고 스스로 자충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혁신을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자꾸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내각 인선 논란 가지고 점수를 얻으려고 했다. 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를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놔서 정말 이 당이 변신할 것이다. 거대 야당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시점을 뒤로 돌려서 거슬러 가보면 당선되고 인수위원회 한참 활동하고 이런 시점까지만,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내각 인선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뭐 집무실 이전에 대한 좀 독단적 결정이랄까, 그다음에 내놓은 인물들이 몇몇이 조금 좀 문제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죠. 참신하지 못하고, 이래서 사실 윤석열 그 당시 당선인 쪽이 여론상 좀 불리했었는데 상당 기간 흐르면서 야당이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야당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호재가 하나도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세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4월 말만 하더라도 이 선거 구도에서 국정 안정과 정권 견제가 비슷했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당시 이제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기대감도 높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5월 첫째 주, 둘째 주 들었으면 전반적인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선거 구도는 국정 안정론이 높아요. 높아지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식 이후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기초 체력이 정당 지지율인데 정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내려가는 추세고 예.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종훈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가장 결정적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된 계기는 역시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 처리했던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했다. 사실은 그때 진보단체들도 이거 좀 뭐 방향성은 좋은데 이거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고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냥 밀어붙여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 순간부터 제가 보기엔 비극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요. 예.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악재들이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을 잡겠다. 뭐 한덕수를 일단 보류시켜 놓고 한덕수를 잡고 가자.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잡아야죠. 예. 그런데 확실하게 못 잡더란 말이에요. 너무 터무니없을 정도로 이렇게 허약 체질이라는 게 그 청문회 과정에서 확 드러나 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비 의혹도 있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뭐 나름의 어떤 특단의 카드를 지방선거에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전혀 지금 나지 않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으로까지 몰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 흐름을 쭉 좀 다시 되짚어봤는데, 게다가 이제 정권이 공식 출범하고 또 게다가 열흘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고 네. 한미 정상, 원래 이게 외국 정상이 한국에 와서, 특히 미국 정상이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하고 뭐 이러면 그 자체로 국민들이 좀 정부 편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뭐 두 정상이 분위기가 냉랭했다. 아이, 그거랑 다르죠. 예컨대 이제 보통의 경우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 그래도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때가 과거에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컨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한미 간에 뭐 이견이 좀 노출됐다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국민의힘 쪽에. 그런데 지금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기본 노선 자체가 제가 보건대는 미국 정부 노선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찌됐건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호재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임기 초반에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상회담을 기껏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 정상, 그것도 미국 정상과 싸운다. 그거는 뭐 생각하기 힘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이른바 전시 효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효과를 컨벤션 효과의 극대화라 그러거든요. 아니, 방송이 24시간 바이든만 방송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제도 바이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이게 바이든 블랙홀 현상이거든요. 모든 방송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윤석열, 바이든.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이 이 한미 이 정상회담이나 순방을 하게 되면 임기 초반이죠. 더군다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렇죠. 지난 2018년에도 대통령이 정말 백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번에 현직으로 출마하는 사람들도 이름이 아직까지도 누군지도 몰라요. 왜? 일관 투표를 하거든요.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 그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투표했던 것이 2018년이었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65% 가까이 올라가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결국 호감도도 얼마나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관련한 것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신구 세력 갈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어왔다면, 그런데 이제 내각 인선 논란도 그런데 한덕수 총리 인준됐죠. 용산 곳곳이 다 방송됐습니다. 집무실, 입구, 그다음에 이
기자회견장까지. 네, 그러다 보니 용산 나쁘지 않네, 괜찮네. 알겠습니다. 이게 해소가 되는 거죠. 네. 자, 전반적 여론 흐름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한미 정상회담까지 짚어봤고요. 1시 38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의 정체는 40km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강원권의 정체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경기권이죠.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는 사고도 발생했고요. 여기를 지나서도 강일까지는 쭉 어렵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서 수도권 진입하기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충주 분기점 부근이나 감곡에서 여주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신탄진 부근 정체를 시작으로 옥산에서 목천까지는 18km 구간 답답하고요.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막힙니다. 또 남사 부근이나 수원 부근에서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묵동부터 정체고요. 내부순환도로에 진입을 해서도 고장난 차가 있던 정릉 램프까지는 계속해서 불편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그리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전반적 여론 흐름 다 짚었습니다만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일부 조사이긴 합니다만 심지어 인천 계양 선거구에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뒤처지는 결과까지도 나왔고 또 일부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격차가 거의 20% 차이까지 벌어지는 결과도 나왔고 이렇게 되면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지난 2018년의 역전으로 네. 민주당은 호남 외에는 별로 기대할 게 없는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도가 중요하거든요. 투표자가 기본적으로 투표라는 기준이 되는 것이 국정 안정론. 그냥 워낙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정권 견제보다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더 정교하게 이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드러났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성비위도 있었죠. 그리고 이종훈 박사님 말씀대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도 그다지 여론에 호의적이지 않았죠. 이런 게 쌓여왔던 거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네. 더불어민주당 내려가고 마지막입니다. 이 후보자가 선거에서는 구심점이 되면서 피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이 뿜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명분의 이유도 될 수 있고 타이밍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진행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지어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에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개항을까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누구냐?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바심 이른바 선거의 윤심 명심이 아니라 바심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종찬 소장 보시기에는 이 상황이 선거일까지 거의 그냥 굳어집니까? 아니면 변화의 어떤 계기가 남아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가 반전 계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만 갈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다. 대립각이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반전에 이 대립각에서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송두리째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반전의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거 많은 사람들이 봉하마을로 가지만 정부에서도 한덕수 호남 출신입니다. 총리. 그다음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또 봉하마을로. 그러니까
공격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다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역전 포인트가 안 된다. 그건 이종훈 평론가. 글쎄요. 바심을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40% 지지율 깨져가지고 한국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뭐 그냥 일시적인으로 잠깐 이제 며칠 영향 미치는 거지 예. 바심이 뭐 명심이나 윤심을 압도할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그 상임고문의 투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를 민주당이 했는데 적지 않은 역효과도 함께 지금 수반되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지율이 사실은 윤 대통령 지지율 아직까지 그렇게 안 높습니다. 여전히 뭐 50% 살짝 넘긴 그 수준에 불과하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그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속에서 민주당의 자책골이 이제 좀 최근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된 거고 예.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이재명 그 상임고문의 투입도 그냥 그 개항을 출마 요 정도로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홍보를 지금 많이 해버리고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을 총괄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으로까지 지금 역할을 끌어올려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오히려 지금 역작용을 상당히 유발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도 이거 뭐 본인 선거, 지역 선거도 해야 되지만 지금 전국 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유세를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사실은 뭐 일정상으로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벅찬 일정이다. 자, 그 재미난 현상이 제가 최근에 있는 게 하나 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재명 그 상임고문이 개항을 해 출마한 이후에 사실은 여론조사가 없었어요. 그 지역에.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최근에 나온 발표되긴 했는데. 예, 여론조사 결과를 안 하더라. 여론조사를 안 하더라고. 아예. 그러니까 거기 당연히 이길 거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별로 이재명 효과가 없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로소 혹시 그러면 개항을도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예. 이러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 직전까지 나온 건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그 오차범위 밖으로 두 자릿수 차이 이기고 그랬어요.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는 거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번 조사가 꼭 정확하다라고 또 딱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 후보도 사실은 꽤 저력이 있는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게 두 번 이제 패배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30.1%인가 하여튼 30% 겨우 그 정도로 득표를 했고 그다음에 36% 지난 대선 지난 총선 때 사실은 민주당 바람이 거센 속에서도 그 정도 득표를 했던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지역에서 지역 일꾼으로서 약간 저력이 있는 후보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의외로 인천 개항을이 지금 굉장히 지금 박빙이 돼버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천 개항을도 그렇고 인천시 쪽에서 특히 악영향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출마의 역풍.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천이 그렇게 만만하냐. 이런 그 정서들이 최근에 작동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도 지금의 여론 지형과 이 구도가 선거 때까지 그냥 굳어진다? 어떤 변화의 모멘텀은? 그거는 또 모르죠. 변화의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뭐 워낙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그렇게 여론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게 급변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뭐 뚝 떨어지기에 이렇게 뚝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불과 한 2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돌발 실수의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쪽에서 또 무슨 일이 또 돌출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변수는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라는 건 이제 첫 번째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등장할 만한 예상이 되거나 시간이 충분하거나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관련된 걸 강조드린 건 뭐냐면 이번 주가 공식 선거운동 첫 번째 주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선을 제압하고 선거운동하는 데 중요한데 거의 모든 방송신문이 바이든 대통령 관련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돼요. 그 효과를 무시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심에 집착하지 마시라니까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조원 CNI가 스테이트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외교 안보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나 예. 중앙선거연구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무려 75%예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불과 12.9%밖에 안 됩니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언론 홍보에 주목되는 것도 있겠지만 보수 진영이 이렇게 되면 더 결집하게 되겠죠. 그렇죠. 오늘 더군다나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반도체와 북한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가 버려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이런 거 이게 또 국민 여론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럼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러면서 또 중국도 더 국민들은 싫어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게 또 다 뭐 결합돼서 게다가 바이든의 방안까지가 예상되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로군요. 지방선거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정말 이런 구도로 그냥 굳어질지 조금 더 다음 주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잠깐 짚을 게 후반기 국회 이제 원구성을 해야 되고 국회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보통 국회의장 뽑을 때 이 다수당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대충 정하지 않나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출마하는 경우가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이 박사? 네. 근데 뭐 과거에 전례가 없는 건 아니죠. 물론. 예. 그래서 뭐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고 또 선수가 비슷비슷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뭐 그리고 사실 또 은근히 또 국회의장이 굉장히 이게 또 명예로운 자리여서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율이 잘 안 되면 불가피하게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국회의장보다는 지금 국회의 후반기 국회 관련해서 가장 큰 건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장이죠. 어떻게 이제 매듭 짓느냐는 거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약속되는 거니까 국민의힘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검찰 수사권 기소권 관련해서 계속 유지돼야 된다 분리가 이 부분 때문에 더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보다도 법제사법위원장이 어느 당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야 간에는 제일 큰 쟁점은 그렇죠. 그거죠. 네. 그런데 일단 국회의장에도 지금 현재만 봐도 김진표, 이상민, 조정식, 우상호 뭐 이렇게 4명씩 나와서 투표하는 이런 거 참. 네, 흔치는 않은 광경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로 본다면은 김진표 의원 쪽에 무게가 좀 실린다고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할 때도 안건조정위원회 최고령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국회의장이 되는데 이제 초석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김진표 근데 이제 반 김진표 정서가 있어요. 또 민주당 내부에. 그래서 이제 김진표냐 김진표 아닌 다른 인물이냐. 김진표가 이냐 아니냐 국회의장이. 이게 기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분들이 들으면 좀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 또 그 박병석 의장이 전반기에 하면서 김진표 의원하고 사실 전반기에 경합을 할 뻔하다가 전반기에 내가 하고 후반기에는 그렇죠. 김진표 의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설이 또 돌아왔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당 전체에서 수용이 됐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뭐 나서지 않죠.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조율은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근데 나서신 분들이 또 자기 입지를 위해서 나서실만 해요. 왜냐하면 조금 주류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이상민 의원이고 조정식 의원은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거든요. 또 5선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의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도 조정식 또 이상민 의원은 나선 점도 있으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본다면 김진표 의원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이제 반 김진표 정서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민주당 내 의원총회에서 또 뽑습니까? 아니면 전체 의원 대상으로 뽑습니까? 바로 민주당 내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조정하게 되죠. 결정되면 뭐 지금 의석수도 뭐 민주당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요. 본회의에서 뭐 투표하더라도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미리 정리를 해야지. 그렇죠. 안 그러고 본회의장이 바로 그 경선에 들어가면 안 되죠. 국민의힘 쪽이 좌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김진표 의원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난번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역할 때문에 국민의힘은 다 반대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자, 국회의장도 변수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장도 변수입니다. 그건 또 이제 본격적인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시작될 때 또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은상 씨 홍남파 작곡의 가곡 봄처녀를 가요로 편곡한 노래입니다. 선우정아가 부르는 봄처녀 잠깐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